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만 86세가 되었고, 과거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삶의 끝자락에 선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 경험은 제게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고,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덕진호 근처 공원을 걷고 오후에는 작은 정원에서 풀을 뽑거나 책을 읽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함께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무릎도 안 아프시고 기억력도 좋고 혼자서 다 하시네요.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혈압약도 두세 가지씩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쓰러지면 어떡하지? 제 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였지만 정작 제 생활 습관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병이 찾아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70대, 80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전혀 달랐습니다. 병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고 나쁜 습관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진실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친구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10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80대, 90대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발견한 5가지 최악의 생활 습관과 그것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수없이 환자들에게 말했지만 정작 스스로 실천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해지는 속도와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세에도 매일 등산을 하고 어떤 분들은 65세에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활 방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달라집니다. 물론 유전이나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매일 1%의 선택이 10년 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오늘부터 조금씩 바꾼다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저도 불과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고 다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비결을 하나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않지만 이 글을 통해 다시 의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제 소명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중 하나 이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더 건강하고 더 빛나는 삶을 향해. 제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습관은 바로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제가 40년간 한자를 보며 느낀 바로는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생활습관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소파나 의자에 앉은 채로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 앞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아침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으며 또 앉아있고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와서 소파에 눕거나 앉아쉬고 오후에도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계속 앉아있게 됩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운동은 내일로 미루고 나가는 건 귀찮고 마트조차 자녀들이 대신 가주니 집 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고 혈압은 높아지며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다리 근육의 손실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다리의 근육을 빠르게 줄어들게 만들고 이는 곧 걷는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5세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특별히 큰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할 때는 걸어서 오셨지만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입원 중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다리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걷는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며 오래 서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바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과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과의 연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아있거나 눕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 매우 안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기를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꼭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다녀오거나 방 안을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 타이머 활용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30분 타이머를 설정해두세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이라도 움직입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TV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씩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도 근육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려우면 10분씩 3번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장 가는 길, 오후에 공원 산책, 저녁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걷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넷째, TV 보면서 스트레칭입니다. TV를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오래 앉아 있게 되는데 이때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발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기 등의 동작을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삶은 결국 우리 몸 전체를 무겁고 느리게 만들며 병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적으로 하루에 몇 번 일어나기만 해도 건강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나요? 혹시 지금도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번 쭉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 감소라는 또 다른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어떻게 건강을 무너뜨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함께 따라오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운이 빠지고 체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바로 근육에 있다는 것도 말이죠. 제가 70대 중반이었을 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우 2층을 올랐을 뿐인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세히 돌아보니 제 몸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근육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매년 1~2% 이상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30대부터 이미 근육량은 줄어들기 시작하며 70대가 되면 그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걸을 때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쉽게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이른가 기립성 저혈압도 근육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는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 근육인데 근육이 부족하면 골절이 쉽게 일어나고 이는 병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대사 기능 저하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가 줄고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며 결국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넷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근육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는 경우 다리 근육의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자연적으로 줄어들 양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일주일의 비활동이 10년의 세월만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최소 2~3회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3번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발뒤꿈치를. 앞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지키기 위해선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했지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물을 2~3잔밖에 마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물 대신 국물이나 커피, 차를 마시며 갈증을 해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몸은 매일 일정량의 순수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몸속 기능은 하나씩 느리게, 무겁게 작동하게 됩니다.
노화와 함께 우리 몸은 갈증 신호를 점점 덜 보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금방 목이 마르지만 나이가 들면 탈수가 시작되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이미 수분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피부 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포석하고 건조하다면 그 원인은 내부의 수분 부족일 수 있습니다. 물은 피부세포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혈액의 변화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므로 결국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인데 물이 충분해야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장기적으로는 신장결석이나 신장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80세의 한 환자분도 매일 물을 2컵 정도만 마셨다가 결국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만 충분히 마셨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변비도 수분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 안에 수분이 충분해야 대변이 부드럽게 형성되어 배출이 원활해지는데 물을 적게 마시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배변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변비로 인해 장시간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도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6에서 8컵, 즉 1.5리터 정도의 물 섭취가 권장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는 한 컵의 물이 몸속 순환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 전으로 한 컵씩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가식을 방지할 수 있고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단, 식사 도중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사이 수분 손실을 줄이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단,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파 옆, 부엌 테이블, 침대 옆 등 자주 머무는 공간에 작은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또 휴대용 물병을 들고 다니며 외출할 때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차와 커피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나 녹차를 마시며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오미자차처럼 이뇨작용이 적은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변 색깔을 통해 수분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강하다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에 가까운 색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한 컵이 오늘 하루 내 몸을 더 가볍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물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어떻게 마시는지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몸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활력이 생기고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나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다른 건강의 열쇠인 사회적 관계와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로움이 깊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여도 몸속에서는 천천히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지요. 이번 장에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나 그만큼 더 무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 일할 당시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병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그분들을 잠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친구들의 소식이 점점 끊어질 때 많은 분들이 세상과 나만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생활,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하루하루, 정해진 일정이 없는 무료한 일상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호르몬 균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우울증, 수면장애, 식욕저하, 면역력 약화, 심장질환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내 건강입니다.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 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 전체가 조용히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은퇴하고 몇 년간은 조용한 생활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도 책을 읽고 정원을 돌보는 일이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인 날들,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누가 나를 찾는 것도 없는 시간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로 늙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구나. 그 후 저는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작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탁구 모임에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몇 번 얼굴을 비추다 보니 저를 반겨주는 분들이 생겼고 함께 웃고 운동하면서 점점 기분도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읽으며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과의 대화,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느낀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라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하루 안부를 묻는 것, 친구에게 잘 지내? 라는 한마디를 보내는 것, 그 작은 연결이 하루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에는 이웃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든지,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고향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일상의 사람과의 약속이 생기면 하루가 기다려지고 준비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셋째,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요리, 그림, 서예, 노래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문화센터나 복지관, 지역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손주들과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렵겠지만 손주에게 배우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젊은 세대와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젊어집니다. 다섯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와 함께 웃고, 말하고, 걷는 일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탁구를 치고, 수요일에는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주말에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작지만 꾸준한 연결이 제 삶을 다시 밝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다시 배움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의 위험성과 사회적 연결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외로움과 함께 또 하나의 큰 위협인 배움을 멈추는 습관 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이제는 그냥 쉬면서 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뇌를 가장 빠르게 노화시키는 길입니다. 저 역시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루 종일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 TV 교양 프로그램을 보며 그래도 뭔가 보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놓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며칠 전에 본 뉴스 내용조차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그다지 힘들지 않은데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뇌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솔직히 대답해보니 아니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유연성을 잃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 반복되는 일상, 새로운 자극 없는 삶 속에서 뇌는 천천히 문을 닫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낯선 길을 걸을 때, 처음 해보는 요리를 시도할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의 기능을 익힐 때 이런 활동들이 뇌 속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면 뇌는 점점 게을러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80대 후반에도 뚜렷한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신문사설을 소리내어 읽으며 발음을 연습했고, 어떤 분은 손주에게 영어 단어 하나씩을 배우며 작은 공책에 정리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자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기뻐하셨습니다. 배움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위를 따라 한다거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은 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 그리고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집중하는 순간, 뇌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배움을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해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뉴스 대신 과학 상식 한 편을 읽고 내일은 전통 음식의 유래를 알아보는 식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매일 하나씩 정해서 가볍게 읽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둘째,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요리, 수의, 캘리그래피, 가르닝 등 손을 쓰는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했다는 성취감은 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전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유튜브에서 강좌 영상 보기 등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뇌는 새롭게 연결됩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직접 배우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손자에게 카카오톡 보내는 법을 배우고 지금은 매주 손주들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넷째,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무료 강좌가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동기부여도 커지고 사회적 연결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다섯째, 자신의 배움을 기록해 보세요. 하루에 배운 것 한 줄이라도 노트에 적는 습관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매일 밤마다 오늘 배운 한 가지를 적는 노트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였지만 지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뇌를 정개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삶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7세에 일본어를 독학으로 배워 소녀와 여행을 다녀왔고 한 할아버지는 90세에 그림을 시작해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식사와 영양, 즉 나이 들수록 적게 먹지만 제대로 먹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식사가 진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배우지 않는 습관이 뇌를 조용히 늙게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뇌가 젊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듯 우리의 몸 역시 매일의 음식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는 단순한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60대 후반이었을 때만 해도 식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대충 국에 밥을 말아먹고 점심은 밖에서 간편하게 국수나 김밥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TV를 보며 반찬 몇 가지로 때우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점점 올라가고 살도 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나는 가련 제대로 먹고 있는가? 의사로서 남들에게는 늘 영양 균형을 강조하면서 정작 제 자신의 식습관은 너무도 수월히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몇 가지 원칙이 제 건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은 줄지만 먹는 질은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며 음식에 대한 흥미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두 끼만 먹거나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섭취량이 줄어들면 자칫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근육 손실, 면역력 저하, 기력 감소를 불러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육은 건강한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율은 낮아지므로 더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된장국에 두부를 추가하거나 계란찜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소화가 어렵다면 부드러운 질감의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면역 기능, 혈관 건강에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를 귀찮아하거나 조리 방법이 복잡해서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3가지 색의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빨간색, 토마토, 고추, 노란색, 단호박, 당근처럼 색이 다른 채소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조리법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데치거나 간장에 살짝 묻히거나 생으로 먹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김치, 젓갈, 라면, 조미된 반찬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침마다 김치를 꼭 먹지 않으면 허전했는데 지금은 김치의 양을 줄이고 대신 직접 담근 저염 김치를 먹거나 나물 반찬을 늘렸습니다. 간이 심심하게 느껴질 땐 참기름이나 깨소금을 살짝 뿌려 풍미를 더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하루 3끼를 제때 먹는 것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2끼는 일정한 시간에 먹도록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과 소화 리듬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 식사 시간을 정해두면 하루의 리듬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먹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저는 혼자 식사를 하다가 종종 밥맛이 없고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식사를 건너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는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고 함께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웃과 반찬을 나누거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식사를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함께 밥을 먹는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식탁 위에서만큼은 외롭지 않고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음식은 몸을 살리고 나눔은 마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혹시 대충 한 끼를 넘기셨다면 내일 아침은 정성스레 따뜻한 국과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식사를 계획해보세요. 건강한 식사가 곧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잠, 즉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고 자주 깨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사의 중요성과 어떻게 먹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습관인 수면, 즉 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잠이 줄었어 새벽에 자주 깨서 힘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너무 커지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몸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수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소에는 67시간 정도 자면 개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새벽 3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자꾸 누워있게 되고 저녁에는 일찍 졸리지만 정작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수면도 습관이고 기술이며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수면은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벌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재생의 시간 벌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면역력, 인지 기능,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수면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수면 시간 자체가 짧아지는 현상입니다.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짧아지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둘째, 수면 중 자주 깨는 문제입니다. 방광이 약해져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거나 외부 소음에 민감해져서 잠에서 쉽게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면의 단절은 뇌의 회복 능력을 방해하고 다음 날의 기분과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셋째, 낮잠을 과도하게 자는 문제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전, 오후에 여러 번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수면 리듬의 붕괴가 생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불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넷째,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생각이 많거나 긴장감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자려고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게 되고 이는 수면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수면 습관 개선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내가 수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일주일만 유지해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둘째, 낮잠은 짧게,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2030분 이내의 낮잠은 집중력과 기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밤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후 1시, 3시 사이입니다. 셋째, 자기 전 1시간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극적인 뉴스를 보는 습관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커피, 녹차, 홍차 등의 음료는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은 잠이 드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과음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소음을 줄이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저는 따뜻한 이불과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담요를 사용하는데 그것만으로도 훨씬 안정된 느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같은 작은 의식이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해줍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가 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되었습니다. 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무거운 것도 대부분 깊은 잠이 주는 회복의 힘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자는 삶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매일의 태도 속에서 얼마나 큰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닌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어떻게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지,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수면의 중요성과 좋은 수면 습관이 몸과 마음을 얼마나 깊이 회복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면은 분명 육체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86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고혈압을 앓고 같은 시기에 같은 수술을 받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회복 과정을 걷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끝이야. 나는 늙었고
달라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라고 말하며 매일을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몇 달 안에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후자의 경우 치료 반응도 더 좋았고 재활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 또한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차이는 다름 아닌 마음의 방향 이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며 면역력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을 증가시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자연 치유력을 높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병을 이겨내는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감사는 두 번째 심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혈압이 낮고 심장이 더 안정적이며 수면의 질도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의 태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을 좌우하는 내면의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고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작은 수첩 하나를 마련해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손주가 전화를 해주어서 기뻤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자연스럽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날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나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매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자녀를 격려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많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며 잘하고 있어, 충분히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내 마음속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셋째, 웃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천연 진통제이자 면역제입니다. 친구와의 전화통화 중,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 손주의 영상통화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기 전 유머 한 편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넷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나무, 꽃, 바람, 햇살 같은 자연 요소들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안정시키고 회복시켜 줍니다. 공원 산책, 화분 가꾸기, 베란다에 앉아 하늘 보기 등 간단한 활동을 통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정원에서 꽃잎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를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해보세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보람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태도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바람을 느낄 때도 지금 이 시간이 참 좋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것이 곧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수많은 병을 이겨낸 분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와 관계없이 살고 싶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의 결혼식을 꼭 보고 싶어서, 어떤 분은 아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옆을 지켜주고 싶어서, 또 어떤 분은 내가 없어지면 강아지를 누가 돌보겠느냐며 치료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이유들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생명을 이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미소는 절망을 이겨낸 얼굴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아직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향해 있나요?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9개의 장을 걸어왔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 점점 빠지는 근육, 부족한 수분 섭취, 사회적 고립, 배우기를 멈추는 삶, 잘못된 식사 습관, 무너진 수면 리듬,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습관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습관들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역할의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미 늙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2번째 시작입니다. 제가 75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을 때 저는 솔직히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걷기 시작했고 식단을 바꾸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제 삶은 점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5가지 최악의 습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줄이기. 하루에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간단한 의자 운동, 방 안 걷기, 물 마시러 가기 등 사소한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둘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지 않기.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전후, 자기 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지 않기.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친구, 가족,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기. 매일 작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은 뇌를 전개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몸이 나빠져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자신에게도 늘 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장 물을 한 잔 마시고 의자에서 한 번 일어나 보세요. 내일은 한 번 더 움직이고 다음 주에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 그리고 나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젊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이웃, 친구, 형제, 자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80여 년의 삶에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70세, 75세, 아니면 80세를 넘기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은 생을 살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삶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 보세요. 그 길에 제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